지각 구성과, 그러니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첫 번째 니들 이거 배웠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주선형. 그쵸. 얘는요, 단위체라고 부르고, 얘가 독립적인 구조를 가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를 가질 때가 있고요. 다음에 복사슬 구조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탄상 구조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에 무슨 구조였어요? 망사.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 결합을 간단하게 우리는 덩어리라고 합니다. 덩어리. 독립적이지 못하다. 문제는 여기에 독립적인 구조가 하나 있겠지만 감난성 유들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것들이 덩어리고 얘들은 요 정도 분자가 아니다.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연속적 결합이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아미노산. 얘를 단위체로 갖는 애가 누구였어요? 단백질이었죠. 자, 이 단백질 구조는 분자인데 고분자예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역시 아미노산이 단백질 구조로 되는 데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긴 하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뭐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게 몇 차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2차 구조였죠? 요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4차인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란 요 결합이 되겠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를 이어주는 펩타이드 결합은 카복실기에 OH가 떨어지고 아미노계 H가 떨어져서 결합하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불렀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했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쪽에 아미노산, 이쪽에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펩타이드 결합 하나에 아미노산 하나.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였어요. 얘는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이건 역시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뭐 입체 구조인 3차나 4차로 갈 때 요 결합이 얘들을 입체로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결합인데, 여기 수소 결합의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굳이 배우지 않아도 좋지만 입체로 갈 때는 이들이 서로 수소 결합으로서 나선형 구조로 바뀐다는 거. 그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라면 오늘은 뭘 배우느냐? 바로 세 번째 핵산을 배웁니다. 핵산. 자, 핵산은 두 가지를 일컫는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유전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유의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게 기능을 갖는 애들이 핵산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산은 얘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자, 이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기본적으로 인산이라 불리우는 애하고 당이라 불리우는 애하고 염기로 불리우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당은 5탄당입니다. 탄소가 5개인 5탄당. 알겠죠? 자, 그러면 핵산은 몇 종류가 있느냐? 2종류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들이라 불리우는 DNA와 전달 및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되는 RNA.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DNA부터 보겠습니다. DNA.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사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이 당이 디옥실리보스예요. 이 당을 일컫는 말이 오탄당인데 디옥시란 말은 산소가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지를 보면 여긴 OH인데 여긴 H예요. 이렇게. 이게 디옥실리보스다. 그래서 디옥실리보스의 D를 씁니다. 디옥실리보스 누클레오엑시드가 DNA 이니셜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염기가 붙죠. 염기는 네 종류가 있거든요. 이 염기는 네 종류가 있게 되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이란, 티아민이라고도 부르고 타이민이라고 부르는, 이 책엔 티아민이 되어 있거든요. 티아민. 요렇게요. 이 네 개의 염기로 되어 있다. 고로.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 있냐? 그러면 DNA는 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류. 이 염기들의 숫자만큼의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한다. 그럼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냐? 튼튼하게 두 가닥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중가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가닥이 연결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몇 페이지 밑에 97쪽에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상이냐면 바깥쪽 이들의 구조를 보면 이중가닥이거든요. 외골격으로 누가 담당하고 있냐? 인산 쪽이 담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산, 그 다음에 디옥실리보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염기. 근데 이 밑에 똑같이 인산, 디옥실리보스, 염기. 이 밑에도 인산, 디옥실리보스, 염기. 문제는 요런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이 쭉 이어져 있어. 우리는 인산 쪽을 왜 골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중가닥이라 했잖아.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냐고? 반대편에도 똑같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뭐가 있느냐? 이렇게. 결합이 쭉. 이 간격이 동일해요. 그러려면 상부적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상부적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쪽에 아데닌이 있어. 한쪽에 사이토신이 있어. 한쪽에 구아닌이 있어. 자, 여기서 아데닌과 구아닌은 대략적인 고리가 두 개인 좀 분자량이 큰 염기예요.
분자량이 큰. 그래서 이런 애들을 퓨린 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자량이 좀 큽니다. 고리가 2개. 사이토신, 티아민은 고리가 하나예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물고기 중에 피레미 알아? 피레미? 작지? 그렇게 보세요. 피리미딘 계열. 그래서 얘들 둘이가 상부적 결합을 하는데 어떤 결합을 하느냐? 아데닌은 누구랑 상부적 결합을 하나 보면 얘랑 합니다. 자, 티아민이 나오고 사이토신은 구안이 나옵니다. 구안이는 누구랑 한다고요? 사이토신. 자, 얘들이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요렇게 아데닌은 티아민과 2개의 분자 간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사이토신은 몇 개로 되어 있나 봤더니 3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르죠. 피리미딘 계열을, 피린 계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염기를 간단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다. 피리미딘은 이렇게 그립니다. 덩치가 작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사이토신, 구안이 중에 사이토신이 작잖아요. 피리미딘 계열이니까 구안이 크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다. 이쪽은 이게 구안이고 이게 사이토신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 간격이 똑같아요. 이중가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주가닥 1입니다. 주가닥 2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A, T, T, G, C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추론해봐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데닌과 누가 상부적 결합이죠? 티아민이 상부적 결합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데닌, 아데닌. 이 자리에 사이토신, 이 자리엔 구아닌. 요렇게요. 이런 걸 상부적 결합이라 부르고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는 이걸 분자 간 인력, 자세한 말로 아까 누구에서 펩타이드 결합에서 잠깐 얘기했던 수소결합이라는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분자 간 인력이라 부르고요. 얘는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 물리적 결합.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결합이라고 써있으니까 괜히 화학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것이 공유결합 화학결합이고 점선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 2개. 여기 역시도 2개. 여기 역시도 2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 사이토신과 구아닌도 3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합이 굉장히 뭐해서? 강해서 이중가당인데 무슨 형?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꼬여 있어요. 이게 DNA입니다. 자, 이 DNA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DNA 한 부분을 자르면. 그래서 이 안에 무수한 상보적 결합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러니까 한쪽 가닥이 이 가닥이라면 한쪽 가닥은 이 가닥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이런 상부적 결합으로 뒤틀려 있다. 뭐 여기서부터 한 마디가 몇 0.0131 나노미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만, 여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DNA 이중가닥이 있어요? 어떤 DNA 이중가닥 어떤 형이에요? 나선형이죠. 지금 나선형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아데닌과 구아닌을 합친 값과 사이토신과 티아민을 합친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무조건 1 나옵니다. 이걸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내요. 원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다. 나머지 왜 얘가 뒤틀렸어? 얘들이 분자간 인력, 곧 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언급만 하시고요. 이 수소 결합은 본디 얘기했는데 물리 결합이다. 물리 결합.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가 수소 결합인데 얘들이 가까우면 얼음 되고 멀어지면 물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개의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유전자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DNA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DNA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중가닥으로 쭉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유전이란 파트에 왼손잡이 형질, 아니 완두콩으로 따지면 둥근 모양, 노란색 이런 거를 보통 형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을 너희들이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닮았어, 나는 누구 닮았어.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넌 누구 닮았더라 이렇게. 그럼 부모님의 형질을 옮겨받은 거는 이웃집 아저씨 물려받고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내려받았다. 그럼 그 부모의 형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염색체 속에 있는 DNA에 들어있더라.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어느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쌤 이거 뭐예요? 정보가 없어요 여기. 이런 걸 정크라고 그래요. 정크, 쓰레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 염색체 하나가 DNA 한 가닥이거든.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유전체가 들어있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 아무리 그게 고등생물이라도. 자, 그래서 이런 유전체를 안정하게 보관하려면 뭐가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무슨 얘기냐? 주가닥 1에 저장이 된 유전체의 그 정보가 바로 주가닥 2에도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서로 안정성 있게 보장받으려면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염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때 아데닌은 티아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결합을 해서 이걸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잖아요. 나중에 이 속에 굉장히 매일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걸 해야 돼요.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우리 몸 안에서는. 근데 단백질이 한 종류냐고?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죠. 돼지고기 맛 다르고요. 소고기 맛 다르고요. 더 들어가서 소고기 안창살 다르고요. 등심 다르고요. 이해 갔어요? 갈비살 맛이 다릅니다. 뭐냐? 단백질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수억 개 되는 단백질 여러분들은 몸에 부위살이 얼마나 된다고? 아닙니다. 단백질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골격근 말고도 항체 그건 우리 팡원 잡아먹는 애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호르몬, 효소 수억 가지가 넘어요. 걔들을 다 DNA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 창고가 수만 개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엄청 많은데. 어디에서라도 뽑아내서 똑같은 정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심지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과 다른 단백질 구조가 들어온다. 그럼 항원으로 인식해서 걔를 공격합니다.
알았어요? 그게 항원항체 반응이야. 그러려면 야, 이 수많은 것 속에 얘들을 저장하려면 하나의 가닥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뭐 되면 파괴되면 영영 정보를 잃을 수 있잖아. 그래서 상보적으로 다른 쪽에도 얘랑 반대작용의 번호로 시그널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뭐해도 파괴돼도 얘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 원드라이브 정도 같은 애들이라고, 상대방이. 근데 그 정보적인 상호관계는 아데닌과 누구? 티아민. 구아닌과 누구? 사이토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핵산의 한 종류인 DNA는 기본 단위체는 뭘로 되어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 단위체의 구성은 인산, 당, 염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인상, 당까지는 DNA는 인산, 그 다음에 디옥실리보스, 산소 하나 부족한 걔랑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티아민, 인산당 구아닌, 인산당 사이토신,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서로 상보적 외골격을 통해서 결합을 하면 이렇게 한쪽 가닥, 이 가닥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의 가닥을 만들어서 두 개의 정보 저장체로 뒤틀려 있는 애들이 DNA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뭐를 저장하고 있다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런 유전 정보 하나하나를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합쳐서. 근데 이런 염색체가 인간은 몇 개나 되죠? 46개나 됩니다. 그 중에 상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개체인 상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쌍. 그래서 염색체 번호도 23번까지예요. 번호는 1번이 제일 큽니다. 염색체가. 제일 크다는 건 유전체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22번이 제일 작아요. 선생님 23번까지 있잖아. 23번이 성염색체예요. 여기서 23번 성염색체는 뭐와 뭐로 되어 있어, 인간은? X하고 Y로 되어 있죠. 누가 커요? 그건 알아요? 그러면 X가 유전체가 많아요? Y가 많아요? X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진화된 애들입니다. 남자는 퇴화된. 퇴화돼도 이 정도니, 씨. 응? 완전체는 어떡하는 얘기야, 씨. 죄송합니다. 남아 선호사상을. 알겠어요? DNA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라고? DNA 염기 몇 개라고? 4개.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DNA 역할이 뭔가? 보다 안정적으로 어떤 생명체의 유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뭉쳐서 딱 뭐 되면, 응축이 되면 그걸 염색체라고 불러요. 대부분은 염색 사회 형태로 핵 속에 존재합니다. 풀어져 있는 상태로. 그래야 항상 이 사이를 누군가 가르고 들어와서 주가자. 1이 됐든 2가 됐든 유전체 정보를 딱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라이보솜 같은 단백질이 합성하는 곳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래요. 자주 벌어졌다 닫혀졌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염색 사이 형태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DNA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산은 뭐냐? 자, 지금 하나의 유전체는 설명을 해서 핵산은 설명했어요. 두 번째 핵산 바로 RNA입니다. 일단 RNA는요, 얘들은 단위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역시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산, 당, 역시 5탄당이거든요. 얘는 거기에 염기를. 근데 이 당 이름이 리보스예요. 그래서 저 RNA의 R이라는 이니셜이 리보스에서 나온 겁니다.
디옥시리보스의 D, 리보스의 R 이렇게요. 그럼 얘는 아까 누구랑 디옥시리보스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오탄당 리보스에는 산소가 걔보다 하나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가 왼쪽 하나가 지워진 애가 디옥시리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염기도 네 종류가 있거든요. 네 종류. 뭐뭐 있느냐? 똑같습니다. 아데닌 존재해요. 구아닌 존재합니다. 분자량이 큰 퓨린이죠. 퓨린. 다 사이토신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랑 같아요? DNA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얘가 들어갑니다. 우라실 혹은 유라실이라고 불리는 U가 들어갑니다. U. 결국 뭐죠? DNA에 없는 유라실이 있구나. 혹은 RNA에 없는 티아민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로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라는 거 알겠어요? 네 종류라는 거 알겠잖아요. 저 염기 대신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다? 네 종류구나. 근데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얘는 무슨 가닥이라고? 단일 가닥입니다. 이중 가닥이 아니라 단일 가닥이에요. 왜 그러냐? DNA가 유전체, 어떤 형질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라면 얘는 그걸 전달하는 애들이에요. 단백질 합성에 이용하는 애들. 그래서 두 번째, 얘들의 구조는 단일 가닥이며 그들의 기능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유전 정보의 전달.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어디서 전달하느냐? 이겁니다. 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어디에? 라이보솜. 이곳을 RNA가 담당을 합니다. 라이보솜은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 소기관. 핵 속에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유전 정보를 읽어서 전달하면 여기서 뭐를 하냐? 단백질을 합성해요. 이 역할을 RNA가 한다라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가 어디서 배우냐? 생명 중심 원리 가서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전 정보의 전달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명 중심 원리에 가서 배우는데 그냥 여기서는 요 정도로 좀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 번째, 핵산은 뭐뭐로 되어 있다고요? 핵산은 DNA와 RNA로 되어 있다. 됐죠? 얘들이 구조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구조는 이중 가닥이고 나선형이죠? 얘는 단일 가닥이다. 알겠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단위체 속, 뉴클레오타이드 속 오탄당이 얘는 디옥실리보스고 얘는 그냥 리보스고 그 다음에 그 염기 네 종류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예요?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냐? 핵산의 염기. 염기 4종류. 5종류겠죠? 5종류. 누구는 중복돼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중복이 되고 티아민과 우라실이 다르겠죠? 따라해봐요, 여러분. 아저씨 해봐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아저씨, 우리 집 가요.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지? 아저씨 차 타고 가요는 DNA예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는 RNA고요. 알았죠? 우리 집이 누구야? 우라실. 알겠지? 그러면 핵산에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일까요? 총 8종류가 됩니다. DNA 4종류, RNA 4종류. 리보스, 디옥시리보스가 다르다고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리고 그들의 소규모 차이점, 이중가닥이냐 단일가닥이냐, 그리고 얘는 유전자를 저장하는 놈이냐 아니면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놈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형 이중가닥, 단일가닥,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결국 우리는 뭐요? RNA라고 하는 애들, DNA라고 하는 애들은 아주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구분자 화합물이다. 핵산은 구분자 화합물인 거죠. 구분자기 때문에 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덩어리 누구 배웠어요? 덩어리 규산염 배웠죠? 그래서 뭐 독립구조도 있었지만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걔들은 고분자가 아니거든. 분자가 아니라고요. 걔들은 덩어리지. 얘들은 분자입니다.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핵산까지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DNA, RNA, 단백질은 다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중심 원자가 탄소인. 규산염은 달라요. 규산염은 SiO2죠? 걔는 분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아니냐고요? 덩어리라. 자, 페이지 99쪽 와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문제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지는데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대 1대 1이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괜히 비율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입니다. 이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죠. 다음, 기억은 오탄당이죠. 그냥 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당. 니은은 염기. 그 니은에다가 좀 멋있게 보이려면 오탄당. 탄소가 몇 개 있다고? 5개 있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핵산 기본 단위체. 여러분,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몇 종류죠? 여기. 8종류. 그래요. 8종류가 정답이에요. DNA 4종류, RNA 4종류. 얘는 아미노산 종류. 염기 종류, 아미노산은 단백질 쪽에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20종류 아니었어요? 아미노산은 필수가 21가지. 자, 여러분, 인간은 아미노산을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취해야 되죠? 근데 식물은 만들어요. 알겠어요? 식물은 스스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자기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두 번째,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4로. 여러분, 1대 1대 4야? 아니지. 얘들 1대 1대 1이라겠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4종류가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체가.
그래서 X.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 저장은 DNA, 전달은 RNA. 알겠어요? 이중가닥, 단일가닥. 맞습니다. 세 번째. DNA와 RNA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애는 누구냐 그러면 인산이요. 외골격 인산은 공통적이에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아데닌, 리을 아데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구아닌도 있겠죠.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차이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라이보스라고 써있는 말 있죠. 라이보스. 이게 리보스예요. 라이보스라고 써있는 말이 리보스라는 뜻입니다. 오탄당. 그러니까 RNA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DNA D자도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이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비타민을 바이타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국식 발음이에요. 자, 그러면 DNA만 해당되는 거 1번은 기억 리을이고요. 공통은 DNA에만 해당되는 건 누구 있어요? 타이민이 있죠. 타이민. 타이민 존재하고 또 어디 있어요? DNA만 존재하는 거 이중 나선 구조요. 그 DNA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디옥실라이보스. 그래서 디귿, 미음, 이응이 DNA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음 RNA만 해당되는 거 찾아봐요. 유라실. 그죠? 유라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가닥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라이보스라는 거. 니은, 미읍, 시옷입니다. 자, 4번. 어떤 핵산의 구조인데 이중가닥이니까 단형코드 이들은 이걸 DNA라고 불러야 돼요. 아, 얘 DNA구나. 자, 그래서 1번은 DNA를 나타낸 것이고요.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기억은 당과 누구의 결합이다? 인산. 얘들이 외골격이에요. 인산당. 그래서 안쪽이 염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인산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공유결합입니다. 세 번째, 염기 니은이 구아닌이라면 반대에 있는 애는 누굴까요? 디귿은 타이민이 되겠죠. 타이민. 알겠죠? 타이민.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중 나선 DNA에서 한쪽 조가닥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쪽 적어봐요. G 자리에 뭐 쓸 거예요? C. 그 다음 순서를 적어봐. 구아닌 반대편에 있는 애는 상부적 결합이니까 C, A, T, G, G, T, A, C, G, T, A. 이렇게 상부적 결합을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얘들을,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 여러분, 요렇게 바꿔볼까? 아데닌 플러스 타이민 분에 구아닌 플러스 사이토신은 몇 분에 몇 나올까요? 다시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아데닌 플러스 타이민 분에 구아닌 플러스 사이토신 물어봤으니 이거 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데닌 몇 개인가 눈으로 읽어요. 몇 개? 아데닌 3개죠 거기? 다음에 구아닌 몇 개 있어요? 2개죠? 맞잖아요. 아데닌 3개 있고 구아닌 2개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쪽 가닥에 몇 개 있냐? 한쪽 가닥에 몇 개 있어? 얘들아 잘 들어. A 플러스 T분의 1 있으면 아데닌 개수 더하기 타이민 개수 세면 되지. 그지? 아데닌 2개에다 타이민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5분의 구아닌 몇 개 있냐? 2개 있고 사이토신 3개 있지. 그럼 몇 개야? 5분의 5지? 이거 한쪽에 또 있다고 해서 계산해봤자 똑같이 5분의 5 나온다고. 1이야 1.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샤가프 이러지 마. 얘하고 얘분의 얘하고 얘 이래야 샤가프 법칙이야. 서로 다른 거. 얘도 공교롭게도 지금 같이 있는 것 뿐이고. 알았어? 알았냐? 자,
이 단어는 이제부터 물질 중에 인간이 인위적인 그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지혜를 이용해서 성질을 바꿔서 사용하는 최첨단 물질,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도체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인간은 그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반도체라는 소자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 중에서 전기적 특성이 유달리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다루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이 특별히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둔 건 원자라는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원자 구조 내에서 우리가 격자라고 하죠. 입자들 중에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나 중성자는 그 비율도 매우 작을 뿐더러 너무 완벽하게 붙들려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로 붙들려 있거든요. 그걸 굳이 자유롭게 하려면 그만한 엄청난 에너지를 쏴야 돼요. 알았습니까? 물론 그 핵이 질량이 무지하게 크다. 한 92번 우라늄처럼 한 235 정도까지 간다. 그럼 질량이 너무 커져버리면 불안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어디까지 가야 안정하느냐를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별 내부에서 어떤 원소까지만 핵융합이 되죠? 맞아요. 철까지는 에너지 방출이 돼요. 걔 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 방출이 되는데, 철 이후부터는 애들이 융합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흡수된 애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애들이 많고요. 그래서 핵은 그때 거기서 멈춥니다. 핵의 움직임은 나중에 저쪽 태양 복사 에너지나 가야 이제 핵융합을 배우는데, 지금은 바로 그 핵이 아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주변에 돌고 있는 누구? 전자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과학은 전자의 학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라고 거창하게 써 있지만, 사실 전기를 잘 통하느냐, 잘 안 통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이미 구분을 했죠.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도체냐, 부도체냐. 알겠어요? 도체냐, 부도체냐. 자, 그러려면 이 도체, 부도체의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면 그래도 원자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물질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보호론에 의하면, 물론 이건 수소지만 간단한 표현으로 수소의 전자껍질 모형으로 다전자들을 해석합시다. 우리가 뭐 양자론까지는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핵이 있다면 이렇게 뭐를 그렸어? 우리가 원을 그렸던 거 기억나요? 원 몇 개 그렸나요? 지금 3개 그렸죠? 가장 큰 원이 에너지 준위가 높았죠? 누구의 에너지 준위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에너지 준위예요? 전자거든요. 이 핵으로부터 멀리 도는 전자가 그나마 가장 에너지가 높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를 주로 다루다 보니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전자를 못 도망가게 잡는 게 누굽니까?
속에 누구예요? 정확하게. 양. 양성자가 누구를? 전자를 뭐 한다? 서로 당긴다. 얘는 양전하를 띄었고요. 얘는 음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존재한다. 그것도 무슨 력? 인력이. 그래서 전자들이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원자 내에서. 그리고 전자들은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가지고 그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 낮다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전자가 수소 같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도 요 가장 가까운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 K라고 부르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가 어디에 있으면 아 얘는 적어도 그 전보다는 에너지가 높았겠구나 적었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어디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제일 높다? M 껍질이 되겠죠.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는 누구다? K 껍질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는데, 맞죠? 금속과 비금속 중에 이거 기억해봐요. 누가 전자 잃기 쉬웠어요? 네. 전자.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전자를 금속. 그렇죠. 금속이 남자죠. 남자는 정자를 내놓죠. 이해가요? 금속은 그래요.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전자가 왜 잘 도망갈까요? 작은 에너지로도 금방 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금속은 웬만한 에너지가 아니면 도망가기가 어렵고 차라리 전자를 당겨옵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 근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용이 잘 됩니다. 그건 곧 뭐를 의미합니까? 전자가 갖고 있는 최외곽의 금속 원자가 갖고 있는 최외곽의 전자가 그래도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 높다는 말이 금속, 비금속끼리 외곽의 전자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속 자체에 그 핵전하라고 있어요. 그게 양성자가 띄고 있는 양전하인데, 핵전하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거예요. 누가? 금속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물질을 배울 거지만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알았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 우리가 도체라고 불리우는 물질들을 가만히 보니 금속 결합 물질이더라는 거예요. 도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고체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부도체라고 불리우는 애가 누군가 봤더니 대부분 공유 결합 물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도 배워서 알겠지만 소금도 고칠 때는 전류가 안 통하지 않아요. 응?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자 자체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어? 그럼 이런 말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 원자의 전기적 성질 중에 이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최외곽의 전자를 잃기 쉬워요. 맞아요? 비금속은요, 얻기 쉬워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금속 원소, 똑같은 2주기 금속 원소, 3주기 금속 원소를 보더라도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전자를 잃기 더 쉽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껍질이 많을수록. 봐봐요. 1족 원소인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바깥에 1족이면 이거 우리는 3주기 1족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게 나트륨이거든요. 걔가 2주기 1족 리튬보다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중심 핵 전하의 전하당 전자들의 전기력이 매우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 외곽에서 굉장히 전자들이 지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금속 결합 물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 금속 결합.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금속 원소를 남자, 비금속 원소를 여자라 했을 때 금속,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죠. 서로 남녀가 만났으니까. 근데 비금속, 비금속이 만났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공유 결합이요.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공유. 그러면 얼마나 전자가 간섭을 많이 받겠냐고. 공유되었으니까 이쪽 원자핵도 저쪽 원자핵도 거의 비슷한 힘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공유결합의 전자는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쌤, 공유결합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잖아요. 생각을 해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만 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분자거든. 분자는 독립적이거든. 비공유 전자쌍 자체도 중심 핵에 속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비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금속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속결합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해. 그러다 보니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다 보니까 그 결합의 원리가 뭔가 봤더니 외곽의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 금속은 양이온이 되잖아. 그치? 그 양이온들이 그 자유전자의 카오스적인 행동? 불확정적인 그 움직임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게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금속 원소들이 대부분 무슨 결합을 형성? 금속 결합을 형성하면 이거 원소거든요. 원소. 대문자 한 개.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한다고. 이렇게 되면 뭐가 존재하게 돼? 얘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그래? 도체라고 해. 이런 애들을 대부분 도체. 알았어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이런 애들을. 선생님, 그러면 부도체는 공유결합 물질이 많아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나요? 거의 없다고 하면 돼요. 거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자유전자가 존재하면 도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그게 금속 결합물질. 다시 말하면 도체의 정의고, 거의 없다. 이게 부도체의 정의거든. 그럼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애가 세상에 발견된 거야. 그게 누구냐? 바로 반도체야. 알았지? 잠깐 봐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그 다음에 부도체는 어떠냐? 부도체는 거의 없다. 이런 거에 대부분 예를 보면 이런 애들이라는 거야. 도체는 금속. 근데 부도체를 보잖아? 이런 거들을 하는 거지. 공유결합 물질이 많다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 뭐 플라스틱도 저기다 플라스틱 수지라고 하거든. 합성수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 근데 얘가 있는 거지. 자, 도체보단 적지만 부도체보단 많은 애들. 알겠냐? 도체보단 적지만 부도체보단 많은 애들이야. 알겠어? 이 반도체야. 붕소, 규소, 저마늄? 붕소 빼자. 규소나 저마늄 정도가 반도체, 반도체.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누구냐? 바로 반도체 움직임이야. 잘 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이 있어서 전지를 딱 끼우면 불이 탁 들어오는 애들이야. 열,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 도체들은. 근데 부도체는 전류가 안 들어와. 반도체는 희미하게 들어와.
알았어? 그런데 인간들이 딱 어떤 것에 관심을 두게 됐냐면, 이 도체는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잖아? 도체는 이렇게 돼. 저항이 커져. 이게 무슨 저항이라고 하냐면 내부 저항이라고 하거든. 내부의 저항이 커져서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자, 이게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예전에 최초의 컴퓨터가 있어. 알았냐? 그 최초의 컴퓨터가 누구냐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있었거든. 걔들이 그 속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집적회로라든가 아니면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것들, 진공관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열이 조금만 높아지면 서로 열을 간섭하냐, 열은 이동하니까 서로 저항을 높여갖고 얘가 가열을 내서 멈추는 거지, 기능이. 그래서 뚝뚝 떨어뜨려 놨어야 돼. 그래서 8비트짜리 하나 컴퓨터를 만드는데 건물 한 채가 필요했어. 건물 한 층이.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니네는 핸드폰 하나로 영상도 보고 전화도 하고 통신도 하고 다 하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안에 수많은 집적회로를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무슨 특징 때문에 그러냐?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잖아, 고온이 되잖아, 오히려 저항이 줄어. 다시 말해서 자유전자의 숫자가 많아져.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오히려 높아지더라. 그래서 작은 반도체 안에 수많은 집적회로를 넣어도 어때? 얘들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거야. 오히려 열이 많으면 더 전류를 잘 통하니까. 이게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 가전제품의 소형화를 이룬 거야. 그 대표적인 컴퓨터 CPU나 니들 핸드폰이 그거야. 알았냐? 그럼 부도체는 어떠냐고? 얘 저항 커지면 전기 전도성 높아져.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아. 이런 거지. 도체들은 한 100억이지, 100억. 근데 온도가 높은 사막에 가서 막 일하니까 자꾸 90억, 60억, 뭐 40억 자꾸 떨어지는 거야, 효율이. 그런데 반도체는 사막으로 가니까 막 처음엔 40억밖에 안 됐던 애들이 60억, 80억, 120억 막 커지는 거지. 근데 얘들도 커져. 근데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런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얘들도 전류는 잘 통하긴 하지만 눈에 띄게 뭐 통하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얘들은 빼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이 시간에 다룬다. 바로 누구? 반도체. 알겠지? 자, 페이지 105 쪽으로 가봐. 이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이 어떠느냐? 자, 과학자들이 온도를 높였을 때 오히려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특징을 배우긴 배웠어. 근데 그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것이 약간 경제적 가치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지. 이걸 더 전도성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면 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걸 알게 돼. 알았니? 그래서 니네가 반도체의 종류해가지고 첫 번째 배우잖아. 그래서 순수 반도체라는 거 있지? 순수 반도체가 누구냐? 규소나 저마늄을 말해. 14조 원소야, 14조. 스님님, 탄소는 왜 안 돼요? 탄소는 말이다.
얘들은 지들끼리의 공유결합 결정이 너무 강해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버려. 알았냐? 공유결합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 탄소의 성질이 그래. 그래서 탄소 가지고는 반도체의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규소 정도의 크기 정도 돼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저마늄 요 정도가 순수 반도체야. 근데 얘들의 전기 전도성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 불순물을 첨가하는 불순물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돼. 이 불순물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 이 불순물의 역할이 뭐냐고. 얘를 키우는 거야.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전기 전도성을 더 높여. 같은 온도를 높임에 있어서 순수 반도체보다 훨씬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P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를 섞는 거야. 그래서 14족에다가 얘를 섞는 거야. 13족. 13족이면 누구? 뭐 붕소, 알루미늄, 뭐 갈륨, 인듐, 뭐 이런 애들이 섞으면 뭐가 생기냐면 양공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14족은 최각의 전자가 4개 있는 애들이잖아. 13족은 3개 있잖아. 그럼 하나가 비잖아. 그 자리를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원리를 설명해. 걔가 전자가 움직이면 그 전자가 움직인 그 자리가 또 비니까 다른 전자가 또 움직이고. 그래서 전자들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로 양공을 이용하고. 그래서 P형이라는 게 포지티브의 약자야. 양공이란 뜻이야. 비어있는 공간. 양전하를 떼서 전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떼었다 양공이라고 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반대로 얘는 14족에다가 15족을 넣는 거야. 15족. 뭐 인이나 아니면 비소 이런 애들 15족 원소들을 더 집어넣는 거지.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그런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애들 아니야? 그래서 많은 전자가 다른 전자를 밀어버려. 그 전자가 관계로 움직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불순물을 떨어뜨려서 불순물이 없을 때보다 전자를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애를 집어넣으면 P형, 전자가 하나 많은 애를 집어넣으면 N형이라고 보통 부른다. 알았어? 그림 속에서도 P형 반도체는 외곽에 전자가 하나 흰색으로 표현해. 공간이 없다. 근데 P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는 전자 하나를 더 써줘. 알겠어요? 자, P형, N형 이렇게 불순물을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걸 높이기 위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소자의 특징과 활용해 가지고 써 있죠. 바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 중에서도 누구냐? 바로 얘가 잘 나옵니다. 다이오드요. 자, 다이오드가 누구냐? 이렇게 생기네요. 이게 P형이고요, N형입니다. 누가 뾰족하냐? 그치? P형 있고 뾰족하지? 그래서 니네가 P형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찔리면 피 날 것 같은 애가 P형이야. 알았어? 뾰족한 애들. 둘을 딱 꼽아. 꼽으면 P형은 뭐가 남아도는 애들이야? 양공이 남아도는 애들이고, N형은 전자가 남아도는 애들이잖아. 그치? 자, 그때 봐라. 여기 경계선 보이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탄면이라고 한다, 얘들아.
P형과 N형이 딱 접합이 되는 면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효과를 내느냐. 여기 봐봐. 여기에 누가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양공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여긴 누가 많이 존재하고? 전자가. 그러면 P형과 N형의 전류가 흐르려면 양공은 어디에 몰려 있어야 돼? 이 빈자리잖아, 빈자리. 전자는 어디에 몰려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요 빨간색이 전자거든? 노란색이 양공이야. 이 둘이 접합면에 모여야 이 전자가 양공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요렇게 전자가 이동하면 요렇게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전자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기다 무슨 극을 연결해야 되겠냐? 봐. 양공은 플러스 전화를 떼서 얘를 이쪽으로 밀으려면 여기가 플러스를 떼야 돼. 플러스는 양공을 밀어내잖아. 그래서 여기 있던 양공들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니까. 그럼 전자가 접합면에 다가가려면 여기 무슨 극을 떼야 돼? 마이너스를 떼야 되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결국 무슨 말이냐?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P형 쪽엔 플러스, N형 쪽엔 마이너스가 걸려야 전류가 흘러.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책에는 없어. 이게 다이오드 표시야. 왼쪽이 P형, 오른쪽이 N형이다. 이거는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우리가 회로도를 그린다. 회로도. 이렇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란다 얘들아. 건전지에서. 여기서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놓는 거야. 여기가 기억, 니은. 자, 근데 여기 전구가 있어요. 여기 전구가. 얘가 불이 들어왔어, 이렇게. 기억 무슨 형 반도체야? 이래서 전류가 들어온 거야. P형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N형 쪽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볼까? 회로도를 이렇게 그리면 병렬 회로도예요. 병렬 회로도. 알았냐? 그런데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왔대. 여기엔 불이 안 들어왔어. 누가 P형이야? 얘가 P형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긴 전류가 못 오른 거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야.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결국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게. 발광다이오드고 유기발광다이오드 좀 해야 되거든. 트랜지스터하고 거기만 조금 더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핵산, 단백질 쪽만 테스트한다. 알았죠?